안녕하십니까. 매주 찾아오고 있는 거의 없다. 이번 주에도 찾아왔습니다. 매주 보니까 지겹고 좋죠? 자, 이번 주 영화는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일단 내가 이걸 할 자격이 있나? 원작을 전혀 모르는데. 아니 뭐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다 집어치우더라도 일단 내가 별로 하고 싶지가 않은데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나중에 걸작선에 올려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고민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요. 지금 가장 극장가에서 화제작이라고 한다면 화제작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원작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는 어떻게 보였는가를 이야기하는 것도 또 필요한 지점이라고 생각이 돼서 일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좀 이렇게 잘 모르고 무식하게 짓거린다고 해서 너무 놀리지는 마세요. 자, 이번 주 영화는 전지적 전지적 독자 시점입니다. 자, 먼저 이 이야기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는 지금 너무 많은 컨텐츠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거죠. 일단 뭐 넷플릭스, 디플, 왓챠 등등 뭐 OTT들, 그리고 거기서 쉴 새 없이 뽑아내는 오리지널 영화 시리즈들, 극장용 영화 또 있죠. 그리고 유튜브로 보는 수백 개의 컨텐츠, 거기에서 쏟아지는 쇼츠, 인스타그램 릴스는 저도 좀 봐요, 솔직히. 그리고 또 알고리즘이 내 취향에 딱 맞춰서 추천해주는 수백 개의 채널들. 이거 다 보기에는 우리의 인생이 너무 짧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쪽에서는 겁나 유명해서 아니 너는 이걸 몰라? 이걸 모른다는 게 말이 돼? 라고 말하지만 그 받아들이는 쪽에서는 나 전혀 몰라 라고 말하는 컨텐츠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뭐 웹소설도 그 중에 하나일 텐데, 일단 저는 영화 유튜버고 서사를 다루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지만 웹소설 쪽에는 흥미가 없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시간이 부족하기도 하고 그 포맷 자체가 그렇게 큰 매력을 못 느낍니다. 그래서 웹소설의 전체적인 특징이 뭐 이렇다 저렇다 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일정 주기를 가지고 연재한다는 점에서는 제가 어렸을 때 재밌게 읽었던 드래곤 라자, 뭐 이용도 작가의 드래곤 라자, 뭐 피를 마시는 새 이런 것들과 비슷하겠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나 유명하다는 전지적 독자 시점에 대해서 거의 완벽하게 무지한 상태입니다. 웹툰도 안 봤고 웹소설도 안 봤습니다. 제가 물론 좀 게임 덕후처럼 생기긴 했는데 저는 게임도 거의 안 합니다. 애니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네. 이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내가 너무 촌스러운 사람이 된 것 같은데 뭐 사실이 그러니까. 자,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면 제가 전지적 독자 시점이라는 작품의 컨셉을 이해하는 데에는 크게 무리가 없었지만 이 컨셉을 기본적으로 좋아할 수는 없었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겁니다. 가령 이 작품에서 처음 등장하고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인물의 상태창 화면이라든지 내가 스스로 사용해가지고 뭐 능력을 발휘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웹소설 전지적 독자 시점에서는 굉장히 기본적인 설정이겠으나 저에게 있어서 이거는 너무 편리한 설정일 뿐 그다지 매력적이진 않았거든요. 이런 디테일들의 호감을 느끼지 못하면 작품 자체에도 그렇게 호감을 느끼지 못할 확률이 많습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저의 한계일 수도 있어요. 제가 너무 나이가 많고 그래서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감안해서 들으시길 바라고요. 만약에 지금 여러분이 RPG 게임에 너무너무 익숙하고 그 게임의 컨셉이 창작물 안에서 자유자재로 활용되는 것에 대해서도 충분히 익숙해서 영화 속의 주인공이 갑자기 막 괴물이 눈앞에까지 왔는데 갑자기 상태창을 열어서 야 내가 가진 아이템 뭐가 있지? 뭐 불멸의 방패 뿅 이래가지고 탁 쓰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거부감이 없다라면 저하고는 기본적으로 감상은 다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여기는 이제 취향 차이를 감안할 수 있는 부분이죠. 자, 그렇다면 취향 차이를 감안하지 않고도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서사가 굉장히 잘못되었다는 점입니다. 자, 이러니 저러니 해도 이 작품은 기본적으로 게임도 아니고 소설도 아니고 영화입니다. 2시간이 조금 넘거나 조금 모자란 시간 안에 관객들을 설득시켜서 재밌게 만들어주는 영화라는 컨텐츠예요. 그렇다면 이 영화의 서사가 거의 필연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영화의 서사를 설명할 때 항상 예시로 드는 영화가 있는데 바로 설국열차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우리 PD가 이 뒤에 화면 붙인다고 저한테 쌍욕을 하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영화입니다. 설국열차. 첫 번째, 관객들에게 먼저 기본적인 정보를 주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자, 이 세상은 지금 어떻게 됐고 그렇게 된 세상에서 설국열차가 갖는 의미는 뭐고 이 설국열차는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고 그리고 주인공은 누구고 어떤 사람이고 무슨 계획을 갖고 있고 주변에 조력자들은 누가 있고 방해하는 세력은 누가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영화가 기본적으로 관객들에게 정보를 줘야겠죠. 이 부분은 이제 영화의 초반 부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인공에게 일정한 미션을 하나 줘요. 그리고 이걸 수행하게 만들죠. 설국열차 다시 계속 예로 들게요. 크리스 에반스가 연기한 커티스 에버렛이라는 주인공이 있는데 이 사람은 혁명을 일으키려고 해요. 혁명을 일으키는 건 뭐죠? 기차에서 앞칸으로 전진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조력자들이 등장하거나 퇴장하거나 혹은 적들이 등장하거나 퇴장하거나 각 스테이지에서 새로운 환경과 만나게 되고요.
주인공의 의지는 시험당하고 시련을 겪는 일도 생기게 됩니다. 영화의 중반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자, 그럼 마지막 종반. 미션의 끝에서 성공하거나 혹은 실패하고 이 영화의 서사는 처음 관객들에게 줬던 정보를 그대로 따라가거나 아니면 배신합니다. 설국열차 마지막에 어떻게 되죠? 커티스는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딛고 맨 앞칸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열차의 주인이 윌포드가 지금까지 주인공과 관객이 함께 알고 있던 사실들을 전부 뒤집어 버리죠. 그리고 주인공의 성공은 알고 보니까 약속된 실패였다는 것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주인공에게 또 다른 선택을 하게 만드는데 이때 갑자기 송강호, 그러니까 남궁 민수가 갑툭튀를 해서 주인공하고 관객들에게 다시 한번 배를 올립니다. 야, 이게 지금 18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게 이렇게 닫혀 있어서 그렇지. 이거 다들 벽인 줄 아는데 이게 사실은 좆도 그냥 문이야. 라고 얘기를 하죠. 이야기가 열차 끝에서 이쪽 맨 앞으로 가다가 옆으로 새버리는 겁니다. 이 서사가 재미있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이 서사를 끌고 가는 주인공의 목표와 방향이 굉장히 명확하다는 겁니다. 커티스는 뭘 하려고 들죠? 혁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기차 앞칸으로 가야 됩니다. 앞칸으로 가는 동안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겠지만 뭐 적을 맞아서 싸우기도 하고 우리 편을 버려야 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주인공의 목표는 아주 명확해요. 이 신분제를 깨트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려면 혁명을 해야 되고 혁명을 하려면 맨 앞칸까지 가야 되죠. 강력한 동기가 완성이 돼야 나중에 서사가 뒤집히건 꼬이건 옆으로 새건 간에 관객들이 거기에 따라서 함께 감정이 요동치게 돼요. 기본이 튼튼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건물로 치면 골조가 좋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 골조를 이루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주인공이 행동하게 되는 목표와 행동이 명확해야 된다는 겁니다. 반지의 제왕의 프로도요? 걔 반지 갖다 버리러 가는 거예요. 근데 반지를 받아주는 쓰레기장이 저기밖에 없으니까 거기까지 가는 거고요. 조닉? 내 강아지 죽인 새끼 죽여버리겠다는 겁니다. 매트릭스 네오요? 기계들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독립운동하겠다는 거예요. 간결하고 명확하죠. 이게 인물의 행동을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서사의 줄기 뼈대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전지적 독자 시점이라는 작품의 주인공인 김독자가 또 다른 웹소설인 멸살법의 세상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이야기가 펼쳐지게 되는 게 이제 이 전지적 독자 시점인데요. 주인공은 처음에는 얼떨떨했다가 일단 생존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또 막 주변 사람들을 막 도와주려고 그래요. 뭐 어린아이 살려주고 할머니 살려주고 막 유상화도 돌봐주고 막 이러다가 유중혁을 만나서는 또 목표하고 행동이 그때그때 바뀝니다. 이번에는 세상을 구하겠대요. 왜? 세상을 구해야 내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이야기는요, 처음에 설정서부터 어차피 일종의 멀티버스입니다. 왜냐하면 이 소설의 결말을 알고 있는 주인공이 이 소설 속으로 들어가면서 이 소설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업데이트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결말을 알고 있던 소설은 주인공이 소설 안으로 들어간 그 시점에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할 이야기가 얼마나 많아요. 설정이 얼마나 복잡하고 또 주인공의 목표는 얼마나 중간에 막 바뀌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영화가 이런 부분 제대로 설명하고 있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제가 이 서사에 집중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주인공에게 주어지는 명확하고 단순한 목적이나 완결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차 끝까지 가야겠어? 저 새끼를 죽여야겠어? 반지를 버려야겠어? 이런 간결하고 명확한 게 등장하지 않아요. 거기다 주인공의 목표는 그때그때 바뀝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멀티버스라고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멸살법, 멸망한 세상에서 살아남는 법, 주인공 혼자서만 결말을 알고 있다고 주장하는 이 소설은 주인공이 그 소설 안으로 들어가는 시점에서 이미 달라졌어요. 영화 안에서도 달라지는 게 표현이 됩니다. 죽지 않아야 될 사람이 죽고 주인공이 또 죽어야 될 사람을 살리기도 하죠. 전체적으로 이 작품의 아웃라인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주인공의 목표도 세부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영화는 관객에게 그걸 제대로 전달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작품에서 그런 복잡한 서사가 전혀 제대로 표현이 안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관객들이 주인공에게 감정이입을 할 수가 없어요. 일단 얘가 뭘 하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뭐 하고 싶은 게 뭐야 그래서? 너는 뭘 하고 싶은 거냐? 라는 명확한 명제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주인공이 하는 행동을 감정이입해서 함께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옆집은 좀 너무했네요.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구경하게 되는 겁니다. 자, 설국열차의 커티스를 볼 때 어땠죠? 야, 이 자식아, 너는 거기서 걔를 구해야지. 그냥 앞으로 가버리면 어떡하냐? 아니야. 근데 대의를 위해서 또 이게 작은 건 좀 저버릴 줄도 알아야지. 뭐 이런 생각. 이게 관객들이 커티스와 함께 생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조닉도 그렇죠. 잘한다, 다 쓸어버려. 조닉과 함께 생각하게 되는 거죠. 프로도를 볼 때 어땠어요? 야, 너 흔들리지 마. 너 반지 버리러 가는 거야, 지금. 자꾸 반지 끼고 그러면 안 돼. 라는 생각을 관객들이 발을 동동 구르면서 하게 되죠. 거창하게 말하지만 그게 바로 감정이입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지적 독자 시점의 주인공 김독자 씨에게 저는 전혀 감정이입을 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얘는 또 여기선 뭘 하려고 들까? 일단 주인공이니까 죽지는 않을 거고 거기다가 이 소설의 결말을 알고 있다라고 스스로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 세계관에서는 절대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적절 시점이 되면 얘가 뭐 알아서 잘 하겠지. 끝이에요. 하다못해 그 옆에 그 예쁘고 착한 여자분이 있는데 뭐 플러팅이라도 한번 해라. 뭐 이런 생각이 들 법도 한데 전혀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주인공의 행동과 생각을 관객이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거기다가 여기는 지금 판타지 세상이기 때문에 현실감도 없어요. 더더욱 몰입이 약해지게 됩니다. 이 작품이 갖고 있는 굉장히 큰 약점 중에 하나고요. 아마도 웹소설을 접한 적이 없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힘들었을 겁니다. 일단 이 세계관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부터 너무 빡세거든요. 자, 그렇다면 제가 얘기를 했지만 이 영화가 그걸 잘 정리를 해서 자, 여기는 이런 세상이고요. 주인공은 여기서 무슨 능력을 갖고 있고요. 또 다른 주인공 유중혁은 뭐 하는 애고요. 그리고 옆에 애들은 다 뭐 하는 애들이고요. 이걸 이제 관객들한테 잘 떠먹여줘야 돼요. 이 부분을 생략하게 되면 서사의 첫 번째 부분을 그냥 날려먹는 겁니다. 왜 날려먹었다고 표현을 하느냐? 이 영화가 날려먹었기 때문입니다. 거기다가 그걸 그러니까 웹소설과 웹툰을 영상으로 옮기는 게 생각보다 만만한 작업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B형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도깨비가 있는데 말이죠. 이거 웹소설로 읽을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해요. 활자로 읽을 때는. 그리고 웹툰으로 봐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컴퓨터 그래픽으로 구현된 B형이 딱 나타나는 순간 서울시 지하철 홍보 캐릭터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만큼 잘 만들기도 어렵고 잘 만들지도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유치해졌어요. 얘가 등장하는 순간부터. 거기다가 또 이 캐릭터가 그다지 안 중요한 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나오나 마나 하는 캐릭터가 아니라 사실상 이 주인공과 성좌라는 어떤 코스믹 호러적인 존재들을 이어주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B형이라는 캐릭터 하나도 품고 있는 서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유치한 캐릭터가 떡 하고 등장하는 순간 벌써 거부감부터 생겨버리죠. 게다가 그 뒤에 서사도 잘 못 풀었어요. 일단 디자인도 굉장히 잘해야 되고요. 그 일본 영화 중에 신이 말하는 대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일본의 전통적인 캐릭터들 뭐 이렇게 손 이렇게 하는 고양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살짝 바꿔서 사용을 하는데 그만큼 사람들에게 익숙해진 디자인을 살짝 바꿔서 쓴다는 얘기는 뭐냐? 유치해 보이지 않게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근데 이 B형이라는 캐릭터는 그 부분에서 실패했습니다. 물론 그 뒤에 서사도 실패했어요. 그 도깨비를 제외하고 다른 부분의 CG를 보자면 뭐 굉장히 너그럽게 봤을 때 뭐 이거는 300억짜리 한국 영화다라는 사실을 감안하고 굉장히 너그럽게 봤을 때 뭐 너절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CG 제작사가 제가 알기로 아마 신과 함께를 만들었던 그 CG 제작사거든요. 엄청나게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는데 CG로 전체를 도배하는 장면에서는 티가 별로 잘 안 나요. 왜냐하면 전부 CG거든. 주인공만 날라다니고. 근데 실사하고 섞는 부분에서 엄청나게 티가 납니다. 거기다가 이 영화 같은 경우에 그냥 실사 공간이 있고 예를 들어서 지하철역 같은 부분은 완전히 실사죠. 세트를 만들어서 찍었으니까. 그리고 CG로 만들어진 전투 공간이 있습니다. 이 두 공간이 완전히 따로 놀아요. 여기서 여기로 이어진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고 여기서 이 공간이 존재하고 완전히 다른 공간이 존재하는 걸로 보인단 말이죠. 하지만 영화 안에서 실제로는 어떻죠? 이어지는 공간이에요. 근데 이어지는 느낌이 들질 않아요. 왜? CG로 만든 공간이 너무 이질적이기 때문이죠. CG라는 게 우리가 이렇게 CG를 잘 만들어요. 우리가 이렇게 총천연색으로 CG를 만들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가상의 공간을 기똥차게 만들 수 있답니다. 라고 자랑하는 용도로 쓰이는 게 아니라 실사가 실현하지 못하는 장면이나 디테일을 채우는 데 사용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CG 세상은 CG 세상 별도로 존재하다 보니까 이게 옆에 실사 촬영과 붙지를 않는 부작용이 벌어지는데 실제로 영화를 보다 보면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야기 두 개가 완전히 따로 떨어져서 존재하는 걸로 느껴지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CG로 풀로 바른 부분이 실제 서사에 방해가 되는 요소로 작동하게 됩니다. 안타까운 부분이죠. CG를 가성비 있게 잘 만드는 건 알겠습니다. 근데 그건 신과 함께를 볼 때도 알았거든요. 굳이 한 번 더 알아야 될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CG고 나발이고 사실 가장 큰 문제는 서사입니다. 서사. 우리는 이야기를 보러 극장에 갔기 때문에 항상 하는 말이지만 기본이라는 건 제일 어렵지만 제일 잘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인 겁니다. 개나 새나 소나 다 할 수 있는 그렇게 난이도가 낮아서 기본이 아니에요. 이 영화의 서사는 일단 기본을 못합니다. 이 방대한 양의 원작에서 어떤 부분을 잘라내서 2시간짜리 영화로 만들 것인지 그 잘라낸 서사를 단일 완결성을 가지고 만들기 위해서는 관객들에게 어떠한 정보를 줘야 되는지 그 이야기의 완결성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쳐내야 되는 부분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정보들을 어떻게 관객들에게 이해시킬 것인지 혹은 원작을 보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 방대한 서사를 다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자 우리가 2시간짜리 영화를 만들어야 되니까 요러한 부분은 빼고요 요러한 부분은 원작하고는 다르게 가겠습니다 까지 설득을 시켜야 해요. 이거는요 헐리우드에서도
초인류급의 작가가 수십 명 달라붙어야 할 수 있는 작업입니다. 이게 절대로 만만한 작업이 아니에요. 영화 초반에 이런 정보들을 관객에게 충분히 주입을 해야 중반부터 관객들이 이 영화에 탑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는 탑승하려는 관객들을 굉장히 선별해서 받고 있어요. 이러면 상당히 곤란하죠. 유중혁도 문제인데 저는 원작을 안 읽어서 잘은 모릅니다만 이 캐릭터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캐릭터의 존재가 주인공에게는 약간 그 바다 위에 떠있는 부표 같은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주인공의 목적이 이 캐릭터로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주인공에게 행동의 이유를 주는 존재예요. 수십 가지 이야기가 여기서부터 발생할 수 있겠죠. 주인공하고 둘이 엮여서 버디 형식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이 두 주인공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대립하는 양상으로 간다든지, 우리 편일 때는 든든하고 적일 때는 개 무서운 그런 식으로 간다든지, 마치 엑스맨의 매그니토처럼요. 그런 여러 가지 가능성을 품고 있는 캐릭터인데요. 일단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 건 이민호가 되게 유치한 우레메 칼을 들고 나온다. 그걸 들고 액션을 한다. CG로 떡칠한. 그리고 나서 썩수 한번 날리더니만 또 사라진다. 이 정도의 느낌밖에 남지 않아요. 물론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 건 아닙니다. 인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작 이 캐릭터가, 제가 이거 설정집에서 읽어봤는데, 이 캐릭터가 이 세계관에서 이렇게 강력한 이유는 뭘 갖고 있다고요? 회귀자의 성은을 갖고 있어서 그렇대요. 그러니까 이 캐릭터가 작품 안에서 죽을 때마다 다시 작품이 리셋되는 거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한 바로는요, 엣지 오브 투모로우의 톰 크루즈 같은 역할인 거죠. 이 친구는. 영화를 보신 분들은 엣지 오브 투모로우의 톰 크루즈의 능력을 설명하는 것만큼 이 이민호 캐릭터의 능력이 설명이 됐습니까? 안 됐어요. 주인공이 나레이션으로 처리하고 끝납니다. 그러면 전지적 독자 시점에 배경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하라는 겁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화가 서사상의 어떠한 장치도 준비해 놓질 않았어요. 그냥 상대방은 입을 벌리지도 않았는데 그냥 얼굴에 집어 던지는 거죠. 그냥 알았지? 이런 거야. 퍽! 이거 던지는 거예요. 주인공 이민호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어떻게 반복해서 이렇게 세졌는지 한 번이라도 설명을 해줬어야 됩니다. 훅가시 잡고 멋진 척 할 시간에 그거 설명했어야 돼요. 원작 모르는 사람이 보면 얘는 뭔데 맨날 쳐 나와가지고 뭐 도와주지도 않고 그렇다고 뭐 방해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또 쓱 사라지고 얘 뭐냐? 이런 생각만 들었을 거예요. 거기다가 이민호가 연기도 진짜 주인공 옆에 있는 인물들도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도 않게 이 CG월드에서 싸우는 장면을 줄이더라도 이 사람들한테 적절한 대사를 주고 능력을 갖게 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능력을 쓰는 장면을 보여줘야 카타르시스가 있죠. 영화 타짜에서 고니가 밑장 빼기 하기 전에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이 밑장 빼기를 연습했는지를 먼저 보여주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영화는 어때요? 조연급 캐릭터인 유상아가 능력을 쓸 때 나한테서 뭔가 이상한 게 나가요 이러면서 그냥 능력을 씁니다. 그렇게 설명이 되면 안 되죠. 그나마 설명이 되는 건 그 곤충을 조종하는 능력을 쓰는 꼬마인데, 이것도 뭐 설명을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애가 처음에 그 개미집을 안고 와요. 저 친구는 곤충을 참 좋아하는구나. 뭐 장래희망이 파브른가? 뭐 이러다가 곤충을 조종하게 되니까 그나마 좀 그런 거구나 라고 설명이 되는 거지, 그 외에 뭐 이 영화가 딱히 설명을 해준 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판타지로서의 어떤 시각적인 쾌감이 있는가 하는 부분도 저는 약간 의문부호를 붙이고 싶습니다. 이 영화의 시작이자 유일하게 스케일 큰 장면이 동호대교가 무너지는 장면이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대부분의 장면들은 지하철 역사 안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물론 제작자의 말에 따르면 이 역사를 실제로 다 지었다고 해요. 그런데 일단 시각적으로 답답하죠. 거기다가 무대가 옮겨지게 되면 거기는 그냥 CG 세상입니다. 답답한 곳에서 이해할 수 없는 세계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영화 반지의 제왕에서 보여줬던 그런 판타지적인 쾌감, 혹은 현세의 어반 판타지라고 볼 수 있는 뭐 콘스탄틴 같은, 키아누 리브스 주연의 콘스탄틴 같은 장면, 영화들이 보여줬던 그런 시각적인 쾌감은 이 영화에 조금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또 하나의 약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거기다가 또 하나의 약점은 그 괴물들이 역시 전혀 설명이 안 돼 있어요. 뭐 하는 괴물들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네 발로 기어다니는구나. 뛰어다닌다. 물어뜯는다. 졸라 많다. 수가. 저글링인가? 뭐 이 정도밖에는 아예 설명을 안 합니다. 악당이나 괴물이 제대로 설명되지 않으니까 공포감이 생겨나지 않죠. 역시 그 괴물들을 무서워하는 주인공들에게 감정이입이 제대로 안 되게 됩니다. 사소한 디테일이 무너질 때마다 이 영화는 관객들을 계속 밖으로 밀어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제 생각에 기본적으로 이 작품은 원작에 대한 존중이 별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자기가 보여주고 싶은 것만 원작에서 잘나다가 누덕누덕 기워놨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고요. 원작 팬들이 이걸 좋아할지 싫어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원작 팬들이 이 영화를 굉장히 싫어한다에 500원 걸겠습니다. 그렇다면 원작 팬들이 보기에는 원작을 망친 것처럼 보이고, 원작을 모르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불친절하고 설명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고, 누구를 타겟으로 만든 영화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전달하려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주인공이 혼자 살아남는 것 대신에
동료들과 함께 살아나기를 선택했다 뭐 이런 건가요? 뭐 어린 시절에 막 처맞던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선한 연대의 힘을 믿기 시작했다 뭐 이런 건가요? 뭐 너무 흔한 건 둘째치고라도 그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장대한 이야기가 필요한가? 이렇게 장대한 잡설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여전히 저는 동의하지 못하겠습니다. 거기다가 또 이걸 대사로 처리해서 더 없어 보이는 것도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이 영화는 저에게 2002년에 개봉했던 어떤 다른 영화를 떠오르게 했습니다. 어반 판타지라는 장르에 대한 이해도가 비슷하게 느껴지기도 했고요. 실제로도 꽤나 비슷한 부분이 많아요. 그 영화의 장면으로 이 영화에 드리는 저의 등급을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영화 발전을 위해서 이 대자본을 들인 영화가 최소한 망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는데 제가 안 좋게 말한다고 망하겠어요? 네. 망할 놈은 망하는 거죠. 야, 짜장면 안 먹어봤어? 뭐 짜장면으로 맞아볼래?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술 많이 자셨네. 저희 걸작서는 여러분들에게 추천과 구독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Creativity. think I don't know about, but I do. You're a fat fucking piece of shit. You know that, Ed? We do this shit for a living. Go. 강요하지 않습니다. 구걸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제발 눌러주세요. 뭘? 이걸. 그리고 이걸. Shoe dog.